조선시대, 왕비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왕실, 나아가 한나라의 운명을 자신의 두 어깨에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칭호 뒤에 가려진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왕비의 탄생은 축복이기 이전의 하나의 거대한 숙명이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가문의 명운과 국가의 안정을 위한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물이었죠. 수많은 교수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궁궐로 모여듭니다. 곱게 빗은 머리와 정성껏 차려입은 비단옷 속에는 저마다 다른 긴장과 불안이 서려 있습니다. 마침내 소녀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어버립니다. 그것은 기쁨의 환호가 아닌 숨막히는 정적에 가깝습니다. 소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귀한 딸이 아닙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국모라는 거대하고 무거운 수식어가 붙게 된 거죠. 그날 밤, 넓고 텅 빈 교태전에 홀로 남겨진 어린 왕비는 비로소 자신이 처한 현실을 깨닫습니다. 창밖의 달빛은 교태전의 화려한 단청을 비추고 있지만 그 빛은 방 안의 공허함과 고립감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궁궐은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 안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았습니다. 왕비가 된 그녀가 가장 먼저 마주해야 했던 것은 바로 왕의 사랑을 나누어 가진 수많은 후궁들과의 미묘하고도 날카로운 경쟁이었죠. 저 멀리 높은 자리에 앉은 왕대비와 원로 대신들의 시선은 마치 예리한 칼날과도 같아서 소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지어는 그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합니다. 이곳에서 개인의 매력이나 감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가문의 세력, 건강한 신체, 그리고 왕실의 법도를 얼마나 잘 따를 수 있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될 뿐입니다. 마침내 소녀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어버립니다. 그것은 기쁨의 환호가 아닌 숨막히는 정적에 가깝습니다. 소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귀한 딸이 아닙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국모라는 거대하고 무거운 수식어가 붙게 된 거죠. 개인으로서의 삶은 바로 그 순간 완벽하게 소멸합니다. 이제 그녀의 웃음은 왕실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그녀의 눈물은 나라의 슬픔이 되어야 합니다. 화려하기 그지없는 왕실 가래가 거행되는 날, 소녀는 수십 겹의 옷과 무거운 가채를 쓴 채 인형처럼 앉아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왕의 얼굴은 낯설기만 합니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따스한 애정이 아니라 왕실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차가운 의무감뿐입니다. 왕의 선택은 사랑의 증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위였고, 그녀는 그 행위의 중심에 놓인 상징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넓고 텅 빈 교태전에 홀로 남겨진 어린 왕비는 비로소 자신이 처한 현실을 깨닫습니다. 창밖의 달빛은 교태전의 화려한 단청을 비추고 있지만 그 빛은 방 안의 공허함과 고립감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녀 곁에는 어릴 적 함께 웃고 떠들던 자매도 어리광을 부리던 어머니도 없습니다. 오직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수많은 궁녀와 상궁들만이 존재할 따름이죠. 이것이 바로 왕비라는 자리의 본질이었습니다. 모두가 우러러보지만 그 누구와도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가장 높고도 외로운 자리. 그녀는 이제부터 이 거대한 궁궐 안에서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불안과 압도감 속에서 그녀의 길고도 험난한 궁중 생활이 그렇게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궁궐은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 안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았습니다. 왕비가 된 그녀가 가장 먼저 마주해야 했던 것은 바로 왕의 사랑을 나누어 가진 수많은 후궁들과의 미묘하고도 날카로운 경쟁이었죠. 어느 맑은 날, 왕비가 고요한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한 후궁의 처소에서 왕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비수처럼 왕비의 가슴에 날아와 박힙니다. 왕의 발길이 자신의 처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는 밤이 길어질수록 왕비의 고독은 깊어지고 불안감은 커져만 갑니다. 왕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단순히 남편의 애정을 갈구하는 아내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명부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지키고 나아가 정치적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한 처절한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왕의 마음이 단 한 명의 후궁에게라도 깊이 쏠리게 되면 그 후궁의 가문은 순식간에 새로운 권력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왕비와 왕비의 친정 가문, 즉 외척 세력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죠. 조정의 대신들은 아침마다 편을 갈라날 언쟁을 벌입니다. 한쪽에서는 왕비의 친정을 비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후궁의 가문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모든 정치적 암투의 중심에는 바로 왕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왕비의 입지는 마치 풍전등화처럼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내명부의 수장으로서 궁궐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 하나 제대로 다스리기 어려운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왕비는 잠 못 이루고 자신의 처소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야경꾼의 목탁 소리만이 이 깊은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죠.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왕이 어느 후궁의 처소에 들었을까? 내일 아침 조정에서는 또 어떤 상소가 올라올까? 나의 아버님과 오라버니들은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고 있을까? 이 모든 것은 왕비가 홀로 감당해야 할 고독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질투나 미움 같은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이 모든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후궁의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을 보고 대신들의 충성스러운 말 속에 담긴 의도를 파악해야 했죠. 왕의 사랑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그의 신뢰라도 얻어야만 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점차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왕비에게 주어진 잔인한 운명이었습니다. 이토록 치열한 궁궐의 권력 투쟁 속에서 왕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도 막중한 책임은 바로 광위 계승자를 생산하고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왕비의 존재 이유는 사실상 여기에 집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온 나라의 기대와 왕실의 염원을 한몸에 받은 채 그녀는 원자를 낳아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오랜 기다림 끝에 왕비의 처소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오는 순간 궁궐 전체는 거대한 환희에 휩싸입니다. 그것은 한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을 넘어 왕실의 미래가 비로소 안정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죠. 원자를 품에 안은 왕비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성취감과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원자의 탄생은 또 다른 경쟁과 견제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권력의 향방은 어린 원자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왕비의 친정 가문, 즉 외척 세력의 힘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이 막강해집니다. 반면 아들을 낳지 못한 다른 후궁들과 그들의 가문은 위기감을 느끼고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죠. 왕비는 이제 한 아이의 어머니를 넘어 미래의 왕을 키워내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 겁니다. 그녀는 아들의 교육에 그 누구보다 엄격하고 철저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경전을 읽게 하고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스승으로 붙여주었죠. 왕세자 교육 현장에는 늘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왕비의 눈빛은 따뜻한 어머니의 눈빛이기보다 훗날 군주가 될 아들의 자질을 날카롭게 평가하는 군주의 스승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이제 왕실의 미래, 그리고 아들의 운명과 완벽하게 동일시되었습니다. 어두운 밤, 왕비의 처소에는 또다시 촛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왕비는 자신의 아버지, 오라버니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더 이상 평범한 가족의 안부가 아닙니다. 왕세자를 위협하는 반대 세력을 어떻게 제압할 것인지, 어떤 인물들을 왕세자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치열한 책략 회의가 밤늦도록 이어집니다. 왕비는 자신의 아들이 무사히 왕위에 오르는 그날까지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구는 것은 아닌지 인간적인 고뇌에 빠지기도 하지만 이 험난한 궁궐에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해져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그녀에게 모성애란 그저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을 넘어 아들을 위해 기꺼이 정치적 투사가 되는 강인함과 동의어였습니다.
왕비의 삶에는 언제나 위기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왕의 마음이 변하거나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면 왕비의 자리는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기도 했죠. 패비의 위협은 왕비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한순간에 국모의 자리에서 쫓겨나 평생을 유폐되어 살아야 하는 운명. 실제로 역사 속 많은 왕비들이 이러한 비극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굳은 표정의 신하가 패비 교지를 들고 왕비의 처소로 들어서는 순간을 말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배신감 속에서도 그녀는 왕비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잃지 않으려 애썼을 겁니다. 텅 빈 처소에 홀로 유폐된 채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날의 화려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절망에 빠졌을까요? 하지만 진정으로 강인한 왕비는 그런 시련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녀는 왕의 변덕스러운 마음에 기대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왕비라는 직책에 주어진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각인시켰죠. 예를 들어 극심한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왕비는 자신의 식사 가짓수를 줄이고 화려한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왕실의 곳간을 열어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할 것을 왕에게 간청했죠. 이는 단순히 착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국모로서 백성을 어루만지는 책무를 다함으로써 왕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뒤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습니다.